최고 지도자가 암살당한 그 밤, 서방 언론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라에는 환호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가득했죠. 드디어 신정체제가 무너진다. 그런데 앵글을 살짝 돌리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검은 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수백만 명의 추모 인파. 서방이 본 건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란 이야기입니다.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고 물가는 치솟아 고기 구경도 못하는 서민들이 수두룩한데 왜 이 정권은 끄떡없는 걸까요? 총칼로 찍어 눌러서? 아닙니다. 3천만 명이 자발적으로 이 체제에 목숨을 거는 진짜 신자들이기 때문이죠. 경제 붕괴가 곧 정권 붕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 이 기이한 나라의 생존 알고리즘,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 세계 뉴스 채널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하는 젊은이들, 히잡을 벗어던지며 춤추는 여성들. 24시간 내내 이 장면만 틀어댔죠. 앵커들은 확신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신정체제의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안다고 착각한 것과 똑같은 실수였어요. 카메라가 비추지 않은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검은 옷을 입은 수백만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지도자의 사진을 높이 들어올리며 행진하는 거대한 물결. 서울 광화문 광장을 수십 개 이어붙여도 모자랄 만큼의 인파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죠. 서방 언론이 보여준 건 동전의 한쪽 면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두 개의 이란이 존재하는 걸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이란 인구는 약 8,500만 명인데 이 중 최소 30% 그러니까 3천만 명 정도가 현 체제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3천만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가 이 정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서방 정치인들과 언론은 자꾸 이 30%를 무시합니다. 반정부 시위대만 비추면서 이란 국민 모두가 정권을 증오한다 고 믿고 싶어 하죠. 마치 수학시험에서 30점짜리 문제를 아예 안 푼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째로 빠뜨리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예측은 번번이 빗나갑니다. 제재를 때리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고 지도자를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결속이 강해지니까요. 그렇다면 이 3천만 명은 도대체 왜 이 정권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북한처럼 총칼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 중 상당수는 가난합니다. 경제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신념이 꺾이지 않는 이유, 그 비밀은 이란의 지갑 사정에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란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미국이 퍼붓는 초강력 제재 때문에 이란 돈인 리알화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됐어요. 2018년만 해도 1달러에 4만 리알 정도였는데 지금은 50만 리알을 훌쩍 넘깁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10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만원짜리 치킨이 갑자기 10만 원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공식적으로 40%가 넘는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건 그 이상이에요. 고기값이 너무 올라서 평범한 가정에서는 고기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빵을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건 일상이 됐고 어떤 가게는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팔 물건이 없어서 문을 닫기도 해요. 젊은이들 실업률은 30%에 육박하니까 대학을 나와도 3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는 셈이죠. 자본주의 상식대로라면 이 정도면 정권이 100번은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역사를 보면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갈아치우는 게 기본 공식이거든요. 배가 고프면 누구든 화가 나고 화가 나면 그 분노는 정부를 향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이 공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정부 시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2022년에는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고 경찰에 끌려간 22살 여성이 숨지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터졌어요.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세계가 주목했죠. 하지만 정권은 끄떡없었습니다. 시위대를 진압하고 인터넷을 끊고 버텼더니 몇 달 뒤 상황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통하는 경제 붕괴의 법칙이 이란에서는 먹히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란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500년 넘게 이들의 마음을 지배해온 어떤 이야기 말이에요. 피와 눈물로 얼룩진 그 옛날 전투 이야기가 지금도 수천만 이란인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서기 680년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인 후세인이 고작 72명의 병사를 이끌고 수만 명의 적군 앞에 섰어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항복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세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죠. 이 전투가 바로 카르발라 전투이고 이슬람 시아파의 심장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이란 인구의 90% 이상이 시아파인데 이들에게 후세인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매년 이 전투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리면 수백만 명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가슴을 치며 울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채찍질까지 해요. 천년도 더 된 일인데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슬퍼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시아파 신자들에게 후세인은 불의에 맞서 싸우다 쓰러진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으로 강한 적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 목숨보다 명예를, 안전보다 정의를 택한 사람. 이런 희생을 그들은 순교라고 부르고 가장 거룩한 죽음이라고 여깁니다. 이 생각이 이란 강경파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오히려 눈이 반짝입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이스라엘이 폭격할수록 자기들이 후세인처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쪽이라고 확신하게 되거든요. 지도자가 암살당하면 분노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후세인의 뒤를 이은 영광스러운 순교라며 더 단단하게 뭉칩니다. 영화 300으로 치면 스파르타 전사들이 페르시아 대군 앞에서 이것이 스파르타다 외치며 끝까지 싸우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란 강경파들은 매일 그 영화 속 전사처럼 살고 있는 셈이에요. 불리할수록 불타오르고 핍박받을수록 더 확신에 차는 역설적인 심리구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뜨거운 믿음을 정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교묘한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란 정권은 국민들의 이 종교적 열정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경제가 엉망인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없고 젊은이들은 미래가 안 보인다고 절망하죠. 보통 정부라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란 정권은 기막힌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이른바 저항 경제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건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악마가 우리를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굶주리는 건 후세인처럼 정의를 위해 고통받는 것이다. 이건 치욕이 아니라 영광이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논리가 먹혀 들어갑니다. 적어도 30%의 강경 지지층에게는요. 배가 고파도 화살을 정부가 아닌 미국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건 성가시지만 동시에 자기가 위대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이 곧 훈장이 되는 심리 구조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후세인의 이야기를 배우고 이란이 얼마나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는지 배워요. 텔레비전을 켜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영웅담으로 포장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관이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죠.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떠올려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처럼 이란 강경파들은 자기네 지도자들과 체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방향과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희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심리 구조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다 가난하기만 한 걸까요? 제재 속에서 오히려 배를 불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란을 옥죄기 시작하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속속 문을 닫았어요. 외국과 거래를 못하니 수출입이 막히고 달러를 구할 수 없으니 원자재를 들여올 수가 없었거든요. 평범한 사업가들은 하나둘 망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빈자리를 누가 꿀꺽 삼켰느냐? 바로 혁명수비대라는 이란 군부 조직입니다. 이들은 일반 군대와 달리 정권을 지키는 게 유일한 목적인 특수부대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왜 사업을 하냐고요? 이게 이란의 기괴한 현실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지금 건설, 통신, 석유, 심지어 밀수까지 이란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손을 뻗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재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무역이 막히니까 암시장이 커졌고 암시장을 통제하는 건 총을 가진 자들의 몫이 됐어요.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수비대 연결 회사들이 들어앉았습니다. 겉으로는 민간 기업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군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지금 이란 경제의 절반 이상이 이런 그림자 경제로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어요. 제재의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제재를 때렸는데 정작 정권의 핵심인 혁명수비대는 제재 덕분에 더 부자가 됐어요. 일반 서민들만 고통받고 권력을 쥔 자들은 오히려 더 큰 파이를 독차지하게 된 겁니다. 마치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굶겼더니 정작 빼야 할 뱃살은 그대로고 근육만 빠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수비대 장교들과 그 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립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아요. 반면 일반 시민들은 빵 사려고 줄을 서죠. 이 불평등을 수비대는 어떻게 정당화할까요? 또다시 카르발라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란을 지키는 전사들이고 전사에게는 마땅한 보상이 필요하다. 종교적 명분으로 경제적 특권까지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절대 마르지 않는 돈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쫓겨난 나라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란은 스위프트라는 국제 송금망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 은행들과 거래가 끊긴 거예요.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송금도 안 되니까 정상적인 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이 정도면 완전히 고립되어 말라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죽지 않았어요. 비밀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밤이 되면 수백 척의 유조선들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갑니다. 위성 사진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배들이라 유령선이라고 불려요. 이 배들은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석유를 옮겨 싣고 꼬리를 감춘 채 최종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 목적지는 대부분 중국입니다. 중국의 작은 민간 정유사들이 이 이란산 석유를 헐값에 사들여요.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대형 국영 기업들은 못하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단속망을 피해 이 검은 거래에 뛰어드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제값보다 싸게 팔더라도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으니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어요. 한국 돈으로 수십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국내로 들어오지만 상당 부분은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이란의 대리군들에게 흘러갑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까지 이란은 이 무장 단체들을 묶어서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며 지원하고 있어요. 결국 미국의 제재는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이었던 셈입니다. 공식 경제는 막았지만 비공식 경로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란에게 암흑 경제의 달인이 되는 훈련을 시켜준 꼴이 됐죠. 그렇다면 폭탄은 어떨까요? 경제로 안 되면 물리적 타격으로라도 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첨단 무기를 자랑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표적만 콕 집어 날려버리는 드론, 지하 깊숙이 박힌 벙커도 뚫어버리는 초대형 폭탄. 이런 무기들로 이란의 핵심 시설을 때리고 주요 인물을 제거하면 정권이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타격은 성공했습니다. 핵 과학자들이 암살당했고 군사시설이 폭파됐으며 최고 사령관이 드론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폭격을 받을 때마다 이란 내부에서는 결속이 강해졌거든요. 이유는 앞서 설명한 카르발라 멘탈리티 때문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강경파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봐라, 우리가 말한 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짓밟으려 한다. 우리는 후세인처럼 싸워야 한다. 이 논리가 힘을 얻습니다. 원래 정권에 별 관심 없던 사람들도 외부 공격 앞에서는 애국심이 발동하거든요. 경제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합법 경제는 쪼그라들고 혁명수비대가 장악한지야 경제만 커집니다. 정권의 핵심 자금줄은 오히려 더 굵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쏘는 화살이 정작 맞춰야 할 관역을 빗나가고 엉뚱하게 방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셈이죠. 물론 이게 이란 정권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약점은 있어요. 다만 그 약점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폭탄도 사람들 마음속에 박힌 신념을 부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약점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조용히 분노를 삼키고 있는 침묵하는 70%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란 인구의 30%가 광적인 지지자라면 나머지 70%는 누구일까요? 이들은 종교적 세뇌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인스타그램으로 바깥 세상을 보며 자유를 꿈꾸는 젊은 여성들, 매일 치솟는 물가에 일을 가는 서민들. 이들은 정권의 논리에 속지 않아요. 문제는 이들이 분노해도 당장 폭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혁명수비대의 철권이 무섭기도 하고 시위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속으로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요. 이 침묵의 70%가 폭발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외부의 미사일 때문이 아닐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경제가 무너지는 날,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지는 날, 정권의 거짓말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올 때 폭발할 거예요. 화폐 가치가 바닥을 뚫고 떨어지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그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란 체제의 운명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방의 폭탄과 제재는 오히려 강경파의 결속을 다지고 지하 경제를 살찌웠어요. 정작 노려야 할 건 종교적 논리로 포장할 수 없는 순수한 경제적 고통인데 그건 외부에서 조절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이란의 미래는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 뒤편, 어두운 골목에서 빵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결국 이란을 무너뜨릴까요? 아니면 굶주린 시민들의 분노가 내부에서 혁명을 일으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